안녕하세요. 행복한 라디오 레니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는 짝찾기인 것 같습니다. 그 선택으로 인생의 화복이 바뀔 수도 있으니 그럴만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김판서댁 외동딸의 사윗감 찾는 이야기인데요. 참 골치가 아프네요. 실타래가 엉켜있는데 풀어가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르실 겁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옛날 한양 북촌에 예조판서 김민석이 살았다. 덕망 높은 인물이었으나 한 가지 근심이 있었다. 바로 외동딸 소원의 혼사였다. 소원을 다 이루라고 소원이란 이름을 지었건만 신랑감 찾는 소원의 하도 많은 조건은 얼토당토했다. 나이 25에 단아하고 총명한 때다 한양 제1의 미모라 불렸지만 시집을 가지 못해 사람들은 노처녀라 수군댔다. 키는 6척에 준수한 얼굴, 장부다운 기계, 학문과 지방까지 모두 갖춰야 한다고 했다. 부모는 혀를 찼다. 세상에 그런 사내가 어디 있단 말이냐. 하지만 소원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 인연이 아니라면 혼자 살겠노라고. 이런 식이니 15번이나 혼담은 깨어졌다. 신랑감이라 불려온 이들은 하나같이 흠이 있었다. 잘생겼는데도 어떤 이는 눈빛이 음흉했고 어떤 이는 집안이 보잘것없었다. 이렇게 까다롭게 골라대며 모두 퇴짜를 놓았다. 한양에선 이미 소문이 퍼졌다. 아이고, 그 김판서댁 말이요. 그 소원아씨가 신랑감을 다 내진다는구만. 이제 중매쟁이들조차 혀를 차며 발길을 끊었다. 김판서의 벗 이판서가 술김에 무릎을 치며 말했다. 내가 자네 딸에게 딱 맞는 사위를 찾아주겠네. 다음 날 술이 깨자 후회했지만 이미 한마디 한 체면상 물러설 수 없었다. 그는 충직한 종 만복을 불러 세웠다. 만복아, 네 눈이 사람을 잘 보지 않느냐? 소원아씨에게 딱 어울릴 신랑감을 찾아오너라. 5가지 조건을 전부 갖춘이어야 한다. 만복 역시 그런 신랑감을 어디에서 찾을지 난감하였으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그는 사흘 낮밤을 한양안을 샅샅이 뒤졌다. 키 큰 이는 무식했고 잘생긴 이는 가난했으며 학문이 높은 이는 비실대고 허약했다. 번번이 실망하던 만복은 넷째 날 동대문 저작거리에서 한 사람을 보았다. 느티나무 그늘 아래 거구이 청년이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어깨는 떡 벌어지고 키는 6척이 훌쩍 넘었다. 눈빛엔 선함과 지혜가 가득했고 풍채 또한 대단했다. 그런데 장터 한복판에서 태연히 잠들다니 이상하게 여긴 만복이 다가갔다. 청년은 잠시 눈을 뜨더니 기생셋이 치맛바람을 살랑이며 지나가도 눈길조차 주지 않고 다시 고개를 돌려 잠들었다. 만복은 속으로 감탄했다. 세속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다니
그런데 과연 이자가 5조건을 다 갖췄을까? 일부러 발로 청년의 다리를 툭 찼다. 아이고, 죄송합니다요. 미끄러져서. 청년은 눈을 뜨더니 온화하게 웃으며 말했다. 괜찮소. 실수란 누구나 하는 것이지. 성품이 너그럽구먼. 근데 너무 약해도 안 되는데. 만복은 이번에 좀 더 거칠게 쳐보았다. 그러자 청년이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아무리 실수라 해도 2번은 좀 그렇지 않소? 목소리에 웅장함이 배어 있었다. 키는 정말로 6척이 훨씬 넘었다. 좋아. 기계도 있고 체격도 훌륭하다. 이번엔 학문을 시험해 보아야 했다. 군자불증 즉 불이가 무슨 뜻인지. 그것은 논어에 나오는 말이요. 군자가 무게가 없으면 위험도 없다는 뜻이지. 학문까지. 만복이 집안을 슬쩍 물으니 청년이 대답했다. 진주 하씨 하준혁이라 하오. 할아버지는 정승, 아버지는 강릉 부사시지. 그때 저작거리에서 노파가 엎어진 수레 때문에 울고 있었다. 하준혁은 지체 없이 달려가 곡식 자루들을 번쩍번쩍 들어 올렸다. 할머니,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만복은 감격했다. 정말 5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완벽한 신랑감이었다. 소원은 만복이 데려온 하준혁을 보고는 고개를 갸웃했다. 풍채는 크고 얼굴 역시 준수했으나 어디선가 멍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러나 김판서 부부는 크게 만족했다. 키, 얼굴, 기계, 학문, 집안 내력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완벽한 신랑감을 드디어 찾아냈구만. 김판서는 무릎을 치며 기뻐했다. 혼사는 순조롭게 정해졌고 온 북촌 마을이 떠들썩했다. 그 소원투성이던 소원 아씨가 드디어 시집을 간다니 사람들은 수군댔다. 세상에. 김판서 댁 따님이 마침내 신랑감을 찾았다네 그려. 까다로운 조건을 다 맞춘 사내가 있다니 그거 대단하구먼. 드디어 혼례날. 신랑은 좀 이상했다. 장가가는 설레임에 잠을 설친 탓인지 계속 하품을 참으며 졸린 눈을 비벼댔다. 문제가 시작된 것이었는데 워낙 키도 크고 기품이 있어 하객들은 대감댁 사위답다며 감탄했다. 소원 역시 신랑을 내심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정말 소원이 이루어졌어. 내가 꼭 바라던 신랑감을 찾아내다니.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드디어 그 설레이던 첫날 밤, 방 안에 들어온 신랑이 고생했소 신부 한마디와 동시에 그 큰 덩치의 육척 바위 같은 몸이 그대로 이불 위로 풀썩 꼬그라졌다. 어머나, 서방님 왜 이러세요? 깜짝 놀란 신부의 외침에 신랑은 대답 대신 드르렁 코를 골아대며 수렁 같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렇게
꿈 같은 첫날 밤은 고사하고 이틀 밤낮을 꼬박 잠으로만 채우고도 새신랑의 잠버릇은 고쳐지지 않았고 잠깐 돌아보면 또 어디선가 졸고 있었다. 자, 이렇게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아이, 얘기 들었는가? 아, 그거 김판서댁 애기씨 말이여, 소원하시. 아이, 그 집, 아이, 조상묘를 잠산소에 썼는가벼. 하고 헌날 사위가 잠만 퍼잔다는구먼. 아, 그려. 아, 내가 봤다니까. 그 밤골 가는 길 그 정자에서 책보따리를 옆에 두고 그 새신랑이 떡하니 대낮에 자고 있더라니까. 아, 내 똑똑히 내 두 눈깔로 봤다니까. 어이구, 그 덩치는 산만하고 그리 잘생기면 뭐하냐고. 어이, 그려. 그 허우대만 멀쩡하면 뭐여. 그 집안도 이제 망조가 들었어. 망조가 들지 않고 어찌 그려. 소원은 신혼의 달콤함은 간데없고 허구한 날 눈물을 삼켰다. 아, 차라리 혼자 살 것을. 마을 사람들은 하도 별나다고 김판서댁 별별 사위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김판서 부부 역시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원이 다가와서 아버지께 머뭇거리며 말을 했다. 아버지, 서방님이 돼지를 빨리 팔아야 한답니다. 곧 병이 든다고요. 꿈을 꾸셨다 하네요. 김판서는 난데없는 소리에 화를 냈다. 아이고, 이 또 뭐 황당무계한 소리냐. 뭔 돼지를 팔아야 한다고. 이 뭐 허구한 날 잠만 자더니 이젠 잠꼬대 가지고 장사까지 하라는 거냐. 에이 참. 하지만 소원은 눈을 반짝이며 아버지를 다시 설득했다. 아버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 그냥 절반만이라도 팔아보아요. 마지못해 일부를 팔았는데 일주일 후 축사에 전염병이 돌았고 이웃집 돼지들은 모조리 죽었으나 미리 팔아두었던 덕에 판서댁은 큰 이익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별별 사위의 여전한 잠버릇은 그대로였다. 손님이 와도 잠에서 깨우기 어려워 정말 면목이 서지 않았다. 고심하던 소원이 억지로 깨워서 마당에 활 쏘기 또 시집기도 시켜보았으나 거참 좋은 생각이요 라고 하다가 이내 골아떨어지기 일쑤였다. 그렇게 시름에 겨운 어느 날 밤 또 남편의 잠꼬대 소리가 들렸다. 다음 날 그녀는 곧장 부모에게 달려가 밤에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아버님, 서방님이 꿈에서 또 이상한 말을 하셨어요. 남쪽 창고에 불이 날 거라면서 곡식을 다 옮기라고. 하지만 김판서 부부는 어이없어 했다. 이번에 또 무슨 곡식을 옮기란 말이냐? 그 지난번 돼지 거는 그 우연이었겠지. 무슨 맨날 잠꼬대에 장단을 맞추란 말이냐? 김판서 역시 미심쩍었지만 소원의 간절한 설득과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인들에게 북쪽 작은 창고로 일부 곡식들을 옮기라 명하였다. 딱 3일이 지나고 구름 한 점 없이 종일 맑았던 하늘에 오랑캐 무리 같은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바람이 세차게 불어대기 시작했다. 시커멓게 물든 남쪽 하늘 사이로
불덩이 같은 번개가 요란하게 치기 시작했다. 아이 여보나, 아이고 저거 봐. 번개가 김판서댁 남쪽 곳간을 정확히 덮쳤다.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으며 창고 전체가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이 혼비백산에서 달려와 물을 길어 나르며 불을 끄려 했지만 이미 남쪽 곳간은 잿더미가 되어버렸다. 다행히 미리 옮겨둔 곡식 덕분에 김판서 집안은 큰 피해는 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웃들은 놀라며 모두 물었다. 그 대감님 댁은 어찌 그 2번이나 화를 미리 알고 피하셨습니까? 그럼 혹시 좋은 점쟁이라도 만나셨나요? 김판서는 곤혹스러운 얼굴로 대답을 얼버무렸다. 맨날 잠만 퍼자는 골칫덩이 사위의 잠꼬대 덕분이었으니 차마 사실을 알릴 순 없었다. 그러나 소원은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생각했다. 도대체 서방님은 무슨 꿈을 꾸시는 걸까? 2번씩이나 앞일을 예측하는 꿈을 꾼다고? 이런 고민들로 소원은 뜰 앞을 서성였고 달빛이 은은한 대돌 위에 가지런히 벗어둔 신발을 남편이 신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평상시의 나른하고 졸린 모습이 아니었다. 또렷하고 빛나는 눈동자로 먼 산을 바라보더니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소원은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발소리를 죽이고 숨소리조차 꾹 참아가며 조심스럽게 남편의 뒤를 밟았다. 그는 북촌 뒤편 산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 올라갔다. 한밤중인데도 그의 발걸음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낮에는 졸리워서 그토록 비틀거리며 걷던 사람이 이상하게도 어둠 속에서는 마치 길을 훤히 아는 듯 걸어갔다. 바람이 불어오고 풀잎이 바스락거렸지만 그는 오직 하늘의 별빛만 바라보며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 걸까? 소원은 숨을 죽이며 멀찍이서 따라갔다. 한참을 올라가니 마침내 오래된 사당 앞에 이르렀다. 기와장은 부서지고 마루는 사가 내린 폐허 같은 건물이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소원은 얼른 서당 처마디에 몸을 숨겼다. 그 순간 곧바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폐가나 다름없었던 사당 안에서 은은한 푸른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희미하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들렸다. 기다렸다, 별빛을 품은 자여. 네가 드디어 나를 찾아왔구나. 소원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사당 안을 들여다보니 백발의 노인이 서 있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안개나 연기처럼 반투명했다. 남편이 무릎을 꿇고 인사를 하며 말을 하는데 마침 새바람이 불어오더니 문이 덜그럭대는 통에 그 길로 소원은 뒷걸음쳐 집으로 내달렸다. 그야말로 방망이질 치는 심장을 부여잡고는 간신히 집에 도착했다. 날이 새면 전날 일을 남편에게 물어보리라 했지만 동이 다 터서야 돌아온 남편은 기진맥진해서 이틀 밤을 꼬박
열병을 앓았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서야 깨어난 남편은 잠꼬대처럼 또 중얼댔다. 산이 무너진다. 큰 비가 내려 마을을 삼킨다. 모두 산 위로 오르지 않으면 다 죽으리라. 소원은 놀라서 부모에게 전했고 김판서는 망설이다가 결국 가족과 하인들을 산으로 피신시켰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널리 경고를 하였다. 무슨 하늘이 무너진다는 잠꼬대를 하냐며 비아냥대는 사람도 있었고 그 말에 따르는 이도 있었다. 예언대로 사흘 뒤 하늘이 구멍이 뚫린 듯 폭우가 퍼부었고 태풍 같은 바람에 버티지 못한 뒷산은 결국 산사태가 나 무너져 내렸다. 그렇게 일주일 내내 퍼붓는 폭우에 마을 앞의 개천은 넘쳐 흘렀고 마을의 절반이 무너지고 고립되었다. 사상자는 마을 주민 반 이상이나 되었다. 김판서 댁과 대피한 이들만이 살아남았다. 사람들은 몰려나와 무릎을 꿇고 외쳤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판서댁 사위 덕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았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살았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무렵 조정에서도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승정원 좌승지가 김판서에게 밀서를 보냈다. 잠꾸러기 사위가 정말 예언을 한다더니 이번 산사태까지 마쳤다니 놀랍소. 혹시 천문관상감에서 쓸 인재가 아니겠소? 김판서는 내심 뿌듯했지만 겉으로는 겸손을 차렸다. 아직은 때가 이르다 하겠소. 그날 밤 소원은 남편과 함께 북촌의 옛 사당으로 향했다. 마주치는 사람마다 한때 별나서 별별 사위라 놀렸건만 이제는 모두 다 꼬박꼬박 감사하다며 절을 했다. 사당에 도착하여 예를 올리자 백발의 장인 홀령이 나타났다. 장인은 낮고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옛날 세종임금 때 전문을 만들던 장인이었다. 지편전 학사들과 함께 칠정산을 만들고 간이와 혼천이를 제작하며 하늘의 별을 읽어 백성들의 삶을 지키려 했지. 그러나 어느 해 큰 재앙이 닥친다는 징조를 보았으나 조정의 신하들이 믿지 않았다. 하늘의 뜻을 어찌 감히 헤아리려 하느냐며 도리어 나를 탓했지. 장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끝내 설득하지 못했고 도리어 영모죄로 덮어씌워 파직되고 억울한 귀양살이를 했지. 정축년 대홍수와 을해년 대기근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날 이후 나는 이렇게 원혼이 되어 수백 년을 떠돌며 통곡한다. 별빛은 분명 진실을 말했건만 그 진실을 받아들일 사람이 없던 것이다. 우리 선조들이 이룩한 찬란한 천문학이 권력 다툼의 욕심 앞에서 무력해지는 것을 구천에서 지켜봐야만 하였다. 장인의 눈빛은 애달팠다. 나는 후계자를 찾고 있었다. 욕심 없이 이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사람을 살릴 마음을 가진 자,
해성과 월식을 계산만 할 줄 아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마음을 품은 자를 말이다. 그러다 네가 나타났구나. 너의 마음은 어질고 순박하다. 그래서 이 별빛의 지혜를 너에게 맡긴 것이다. 장인이 손을 들어 남편의 이마를 어루만졌다. 잠을 통해 보게 되는 꿈, 그것이 곧 나의 눈이자 하늘의 뜻이다. 우리 조상들이 만든 천상열차 분야 지도의 별들이 너에게 속삭이는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이 힘은 결코 너의 것이 아니다. 오직 백성을 구할 때만 빛날 것이다. 소원은 눈물이 하염없이 고였다. 게으른 사내라 여겼던 남편이 사실은 하늘이 택한 자였음을 깨달았다. 하늘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예, 어르신. 한낱 부족한 제 힘으로 사람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기꺼이 짐을 지겠습니다. 몇 달 뒤 조정에서 정식으로 부름이 왔다. 임금이 직접 불러다 놓고 시험을 치렀다. 그래, 내년 농사는 어떠하겠느냐? 남편이 잠시 눈을 감자 꿈속에서 별들이 춤을 췄다. 전하, 상반기는 가물 것이나 하반기에 단비가 내려 풍년이 될 것입니다. 다만 8월에 큰 돌바람이 일 터이니 미리 대비하셔야 하옵니다. 그해 모든 예언이 정확히 들어맞았다. 임금은 그를 천문관상감 정육품 주부로 삼고 특별히 몽경관이라는 벼슬 이름을 하사하였다. 한때 별별사위라 불리던 그가 이제 별빛을 읽는 현인이라고 추앙받기 시작했다. 그는 낮에는 관상감에서 천문도를 그리고 밤엔 백성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꿈을 꾸었다. 그렇게 그의 꿈은 계속되었고 우리 땅에서 자란 별 읽기의 지혜가 백성들을 구원하고 있었다. 오늘 얘긴 여기까지입니다. 별 가득했던 밤하늘에 천문학을 연구했던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첨성대를 비롯하여 치국이, 혼천이 등 빛나는 우리 문화유산들이 새삼 자랑스럽습니다. 더 재밌는 이야기로 또 찾아뵐게요. 레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